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전기 다음에 나오는 자기예요. 네, 우리 자석이랑 그에 관련된 뭐 자기장 이런 거에 대해 다룰 건데요. 먼저 우리 자기장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건데 먼저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근처로 요렇게 N극을 N극 쪽에 가까이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밀어내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더 이제 가겠죠. 네, 밀어내고요. S극과 S극도 마찬가지죠. 네,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N극 근처에다가 S극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 끌려가겠죠. 네,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네, 아까는 청력이었고요. 이거는 우리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력이라고 해볼게요. 자기력은 이름부터 뭐 같아요? 네, 힘 같죠? 네. 그래서 자석 사이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그거를 자기력이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는 전기력 했었죠?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번에 하는 거는 자기력이에요. 자기력이란 뭐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네, 말 그대로.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당연히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겠죠? 네. 그리고 N극과 S극은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장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기력 말고. 자기장? 네, 자기장은 우선 장자가 마당이란 뜻이에요.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존재하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의 세기도 얘기하고요. 자기장의 세기라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지가 않을 텐데 한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네, 이렇게 돼서 자석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쪽 자석은 N극만 있고 파란색 쪽 자석은 S극만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색깔은 사람이 칠한 거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까? N극만 있는 자석이랑 S극만 있는 자석 존재할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요렇게 돼요.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법이죠, 그거는. 네, 색깔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고 반을 잘랐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거는 빨간색, 파란색이겠지만 네, 각각이 또 새로운 자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약간 그거 같죠? 아메바 이렇게 잘라도 다시 두 개로 되는 거. 네, 약간 갑자기 그게 떠올랐네요. 네, 그래서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자석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N극 하나, S극 하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자석 모두에 N극과 S극이 있고요. 하나의 극만 있는 자석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극만 있는 자석을 자기 홀극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극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건데 한번 자석이 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다가 제가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침반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쪽을 가리킬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지점, 제가 임의의 지점을 잡은 거예요.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이쪽을 가리킬 거예요. 아까랑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지점,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이쪽을 가리킬 거예요. 네, 직관적으로 안 떠올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냥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또 볼게요. 여기는 이쪽을 가리켜요, 나침반이. 지금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요 지점이랑 그리고 이 지점 둘의 그 자기장 세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자석 가까운 데가 더 크고 자석에서 먼 데가 더 작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지금 나침반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 개가 있어요. 다 같은 방향 가리키고 있죠. 참고로 이 방향은 어디죠? 지금 얘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지구에도 자기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구과학 시간에 혹시 배웠나요?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자석인데 네, 그 자기 북극이 있어요. 실제로는 거기 자석의 S극에 해당하는 지점인데요. 그 지리상으로는 북극에 가까워요. 북극은 아니에요. 근데 북극이랑은 조금 위치가 다르고요. 네, 이거 지구과학에서 자세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침반이 깔려 있는데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다 돌아간 거 보셨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네, 자석을 갖다 놓으면 나침반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나침반을 이거보다 더 많이 갖다 놓고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들을 다 연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선으로. 그러면은 요런 형태로 선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 선 모양 아마 다들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 자석 위에다가 뭐 아크릴판 같은 거 놓고 뭐 철가루 같은 거 착 뿌리면은 요런 모양 비슷하게 철가루가 분포가 돼요. 그쵸? 그 모양이 바로 이 자기력선의 모양인데, 자기력선은 뭐냐 근데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와서 좀 그렇죠. 네, 자기력선이 뭐냐 도대체. 여기 선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먼저 선의 그 방향을 보면은 이 지금 곡선들의 접선이 그 지점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석에 가까워질수록 선이 더 촘촘해요. 밀도가 더 높다는 소리죠? 우리 이제 자기력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한번 나와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전기력선도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기력선이랑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전기력선은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자석은 N극만 있고 S극만 있고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전하는 얘기가 전혀 다르죠. 전하는 플러스만 있고 또는 마이너스만 있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나가기만 하거나 들어오기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기력선은 나가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반드시 N극과 S극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차를 하지 않고요. 자기력선 지금 보면 서로 이렇게 엇갈리고 만나고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갈라지지도 않아요. 한 군데서 나와서 두 군데로 갈라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 지점에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 두 군데가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다는 소리죠.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접선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지점에서.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밀도가 자기장의 색이랑 비례한다. 됐나요? 당연히 자석 가까운 쪽에서 더 자기장의 세기가 큰 거겠죠? 이게 바로 자기력선이고요. 이제 다음을 보시면은 자석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될까? 아까 지금 방금 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S극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한번 보세요. 요 지금 한 내용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러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지금 양끝에 S랑 양끝에 N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좀 그림에 나와 있진 않은데 저길로도 들어가고 저기서 나오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각 지점에 그 나침반을 놨을 때 거기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킬까? 요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 자석을 갖다 놓고 그 나침반을 일일이 다 이렇게 위치마다 해보면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그런 예제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하면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그거. 그 엄청나게 많은 지점들을 체크해야 되고 사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교과서나 문제집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한 5개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답을 모른 상태로 해야지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석이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것만 뒤집은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N극과 N극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럴 때는 S극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왼쪽에 N극에서 나와서 오른쪽에 S극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N극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걔가 못 오게 막아요. 네, 됐나요? 그 다음에 둘 다 뒤집어서 네, S극과 S극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번엔 S극 쪽으로 다 들어와야 될 텐데 방금이랑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이번엔 자기장을 또 하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할 거예요. 아,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었고 1학년 때도 잠시나마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개념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볼게요.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여기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지금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지구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죠? 그 자기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전류를 한번 흘려볼게요.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흘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침반이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죠?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좀 다들 방향이 제각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지구자기장이 원래 있었고 거기다가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또 추가로 생긴 거죠. 걔네 둘을 합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 지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지구자기장 방향은 여기 지점에서 거의 다 똑같은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감으면은 그 감은 그 원이 생기죠? 원의 그 접선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위치마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지구 자기장에다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더했을 때 다 이렇게 제각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감는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손 모양처럼. 네. 참고로 제 손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감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접선 방향이랑 원래 처음에 있던 지구자기장의 방향이랑 합치면은 네, 요런 방향들이 다 된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상의 평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뭐 평면이 있진 않지만 요걸 위에서 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평면이 있고 가운데 도선이 있고 거기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리느냐, 지금 이걸 위에서 본 모습을 생각하면은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종이나 또는 화면, 뭐 지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요거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저 지금 전류하고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저 화살표를 화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살이 앞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 뾰족한 게 제일 먼저 보이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표시해요. 그냥 점으로. 반대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따가 알려줄게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네, 손으로 다 감는 거 아시죠? 지금 엄지를 내 쪽으로 하고 네, 이렇게 감으면 되는 거죠. 다들 해보세요. 먼저 전류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도 하고요. 네, 지면이 그 땅의 지자가 아니고 종이 지자겠죠. 네. 그 다음에 자기장은 오른손을 감았을 때 내 손가락의 방향이 여기선 반시계 방향이죠. 우리 오른손으로만 해야 돼요. 왼손잡이인데요, 저는. 왼손잡이야. 이렇게 한다고. 죄송한데 왼손잡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방향 따질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하고 싶은데요. 죄송한데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항상. 더 복잡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반대로 화살 끝에 그 화살 그 뭐라 그러죠? 머리 부분 말고 그 꼬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의 모습이 보통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X자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요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럴 때는 손을 이렇게 해보면 오른손으로 네, 먼저 전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때 오른손으로 감아보면은 엄지가 이제 지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조금 자세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되겠죠. 네, 자기장은 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접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걸 따져보면은,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파란색 원에서 접선 방향 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지점의 접선 방향을 그려봤는데, 요 지점들에서는 각각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여기 나침반을 놓으면 지구 자기장을 고려 안 했을 때는 요런 방향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접선 방향이 저기니까 지구 자기장을 지금 생각 안 한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있으면 그걸 더해서 이제 방향이 결정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방향만 얘기했는데 세기를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왼쪽에다가 자기력선을 몇 개 더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기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왔죠. 왜냐면 자기력선의 밀도가 지금 달라요. 이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지금 밀도가 점점 작아지죠. 거리가 커지면. 네,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도 대충 알았고 세기도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건데, 전류가 세기가 커지면은 당연히 이제 이 자기장도 커지겠죠.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이 화살표는 뭐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다는 거고, 반대로 거리가 멀면 자기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직선 도선 같은 경우는 방향은 오른손으로 결정하면 돼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4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보통 단위로 이제 이 대문자 T를 써요. 이거는 테슬라라고 하는데요. 처음 나왔죠. 요거는 먼저 뭐에 반비례할까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거리에 반비례해요. 도선으로부터의 거리. 수직 거리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아니 거리라는 것 자체가 수직인 거예요. 수직이 아닌 거를 거리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수직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을 일부러 안 썼어요. 네, 단위는 당연히 미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은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세지겠죠. 너무 상식적이죠. 그게 커지면 커진다. 전류가 커지면 자기장이 커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냥 비례하느냐, 뭐 제곱에 비례하느냐, 뭐 세제곱에 비례하느냐, 아니면 뭐 루트에 비례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어쨌든 전류가 커지면은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네,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죠. 네, 이게 문자가 아니고 단위를 얘기한 거예요. 문자는 어떻게 쓰냐면 자기장의 세기는 보통 대문자 B로 쓰고요. 그리고 거리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게 R이죠. 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I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럼 비례하면은 비례식으로 상수를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일부러 물리학 1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물리학 2의 내용이거든요. 네, 빨리 하고 싶죠. 네, 지금 물리학 1을 열심히 공부해서 물리학 2도 해서 그 상수도 같이 알아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래서 다음 또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나침반이 있다고 해볼게요. 많이 등장하는 예인데요. 이 나침반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지구자기장 방향이겠죠. 근데 이 나침반 위에다가 도선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해볼게요. 딱 지구자기장 방향이랑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전류를 안 흘리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 전류를 흘리면은 방향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 근데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만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로 해야 돼요. 원래는 먼저 전류를 흘리고 나침반이 어디로 움직일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니까요. 그래서 새 제일 똑이죠. 리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네, 굳이 먼저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해도 다 여러분들이 열을 아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원래는 전류를 먼저 흘리고 그 다음에 나침반 바늘이 어디로 움직일까, 이걸 해야 되는데, 굳이 그걸 안 해도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보고 전류가 어디로 흐를까, 이걸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둘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류를 한번 흘려 볼게요. 전류를 흘렸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네, 일로 움직였네요. 지금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그러면은 지구자기장이 원래 이쪽 방향인데
지구 자기장 방향이랑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랑 합쳐져서 지금 저쪽이 된 거죠. 저기 한 11시 정도인가요, 이게? 네.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져서 11시가 된 건데 지금은 각도가 조금 다르게 됐죠? 크기를 좀 조정해보면은 요 정도가 됐을 때 이 각도가 될 거예요. 대충 11시 정도. 그쵸?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왼쪽.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다. 그럼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제 물리학 1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물리학 2에서는 이 각도를 보고 지구 자기장과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비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도 사실 알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각도 측정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이랑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 비도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물리학 2 내용이다. 그래서 전류 방향은 이 위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손을 감아 보면은 이 도선의 아래에서 왼쪽으로 가려면 내 손가락이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의 방향은 위쪽이 되어야겠죠. 엄지의 방향. 어렵지 않죠? 너무 쉽네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저기 흐리게 표시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냥 전류의 방향이 위라고 하고 나침반이 어디로 움직일까 해도 우리가 이쪽인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각도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를 다시 이제 끄고 원래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전류를 흘리는데 나침반이 일로 움직였어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약 1시 정도에 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 거죠.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오른쪽이 되려면 손을 이렇게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도선을 한번 나침반에서 멀리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지금 각도 살짝 변한 거 보이셨어요? 멀리 가져가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 나침반의 각도도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혹시 각도 변하는 거 못 보셨으면 잠깐 뒤로 가서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원형 도선을 해볼게요. 방금은 직선 도선이었는데 이번엔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볼게요. 반시계의 방향이죠? 원형 도선에서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이 작은 부분, 도선의 일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는 건데요. 확대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거의 직선 같다는 거 지금 느끼시겠어요? 제가 더 작은 부분에 집중을 할수록 점점 더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이것도 그러면 직선 전류가 여러 개 합쳐진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적분 같은 거 이제 배웠으면은 적분에서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 그 곡선의 면적을 구할 때 그거 배웠나요 근데?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곡선의 면적을 구할 때 이제 그 곡선을 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제 아래는 일종의 그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죠. 거의 그럼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넓이가 극한으로 가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 직사각형 넓이들을 다 더해서 극한값을 취한 게 바로 그 곡선의 아래 면적인데, 이거 다 배운 거죠?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수학 교육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얘기해도 되는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건데, 지금 이 직선 도선이 조그만 게 여러 개가 합쳐져서 원형 도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직선 도선에는 우선 왼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이런 방향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손으로 감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한번 이렇게 감아보세요. 지금 이런 도선 조각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다 지금 일관돼 있죠. 뭐가 일관돼 있냐면 이 원형 도선의 안쪽 있죠. 원의 그 안쪽, 거기서는 전부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죠. 접선 방향 생각해보면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여기 또 가상의 평면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걸 없애고요. 요 화살표들을.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갑자기 너무 빡센 게 나왔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원형도선의 내부에서는 전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는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건 이 원형도선 내부에서 나침반을 놓으면 이런 방향을 가리키고요. 당연히 접선 방향이죠. 지구자기장은 지금 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볼 부분은 요 가운데예요. 원형도선의 중심 있죠. 그 중심에서는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원형도선 중심에서는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네. 지금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는 오른손을 이용했는데 전류가 엄지였고 자기장이 네 손가락이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전류가 네 손가락이고 자기장이 엄지인 거예요.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 그래요?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그냥 생긴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전류가 엄지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류가 만약에 곡선이면은 네 손가락이 되는 거고 전류가 직선이면은 엄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직선 전류 때와는 손가락 역할이 반대로 바뀌는데 이걸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아니 표로 굳이 그려야 되나 싶어요. 이 표는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일부러 그냥 그려봤는데 네, 표로 그릴 것까지 없죠. 그냥 손에서 지금 엄지 아니면 네 손가락인데 그냥 생긴 모양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원형도선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손으로 결정되는데요. 자기장의 세기는 마찬가지로 다니는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원형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해요. 네, 반지름도 당연히 단위가 미터겠죠? 반지름이 커지면은 원형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직선도선 여러 개가 다 모여가지고 원형도선이 된 거라 그랬는데 그 하나의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저 원형도선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거리에 반비례하겠죠. 그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잖아요. 합쳐진 것도 당연히 거리에 반비례하겠죠. 그럼 그게 반지름이고요. 됐나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해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암페어고요. 그리고 이걸 식으로 쓰면 마찬가지로 자기장은 대문자 B, 요게 네, 반지름도 얼로 쓰죠. 근데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그 거리였고요. 직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였고 지금은 반지름이다. 네,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됐나요? 그럼 이것도 상수가 있겠네요. 네, 상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 2에서 배울 거예요. 그 상수가 앞에 나온 상수랑은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거를 비교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물리학 2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도 사실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물리학 2가 그렇게 또 재밌고 쉬운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원형도선의 자기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라고 볼게요. 솔레노이드가 뭐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도선을 촘촘하고 균일하게 원통형으로 감아서 만든 거예요. 네, 우리 1학년 때 변압기 같은 거 하면서 코일 배웠잖아요. 전자기 유도에서도 나왔고. 이런 거를 말해요. 너무 느리게 만들었나 이거? 좀 빨리 감을 걸 그랬네요. 네,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먼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럼 손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이 도선 그려진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감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생기느냐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원형도선 여러 개가 겹쳐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지금 손을 감아보면 이렇게 되죠. 걔네들이 다 합쳐진 거라 생각해보세요. 원형도선 여러 개가 겹쳐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다 똑같죠? 전부 다 이렇게 감는 방향이죠. 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형도선 여러 개를 겹쳐 놓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력선 밀도가 거의 일정해요. 지금 이 내부를 보면은 자기력선 밀도가 크게 변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거 솔레노이드 길이가 유한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길이가 무한히 길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엄청 촘촘해지고,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이 내부에선 거의 일정해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방향은 당연히 오른손 사용해서 결정을 하고요. 네, 참고로 물리학 1에서 오른손만으로 다 해결됩니다. 네, 뭐 물리학 2도 마찬가지인데요. 왼손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왼손잡이 무시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에 대해 또 얘기를 해보면, 먼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결정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역시 단위는 테슬라죠. 요게 근데 이거 지금 자리를 보면 뭔가 반비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까는 분수여가지고 약간 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분수가 그려질 공간이 없네요. 이게 먼저 당연히 전류의 세기의 비례함은 너무 자명하고요. 네, 얘는 암페어죠. 곱하기 뭐에 비례하냐면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 1m당 몇 번이 감겨있느냐. 요거 더 촘촘히 감겨있으면 당연히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있는 효과니까 그 자기장이 더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가문수는 그냥 단위가 없어요. 이건 뭐 그냥 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요렇게 된다. 식으로 쓰면은 이제 대문자 B가 자기장이었는데 자기장이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부터 쓸게요. 요거를 소문자 N으로 표시하고요. 네, 우리 자연수에 해당하는 건 항상 N을 많이 쓰잖아요. 밥 먹을 때도 N빵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쵸? 감사! 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대문자 I로.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거는 이 솔레노이드에도 반지름이나 이런 거 있을 텐데 그거는 상관이 없느냐? 네, 없어요. 네, 이게 왜 그런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편하죠? 왜 그 반지름에 영향을 안 받는지. 아니, 분명히 원형 도선은 반지름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다고 한 솔레노이드는 반지름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게 뭐랄까, 그 발표 자료로 사용되면 좋겠죠?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두 명의 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이 자료를 조사해 오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제가 또 이름을 얘기하면 그 학생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네, 너무 훌륭했어요, 그 학생. 네, 다음 볼게요. 다음은 당연히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이용을 해야겠죠. 사례들을 보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매우 큰 자기장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큰 자석을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석이 있는 거리를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자석의 개수를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좀 편리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버튼 하나만으로. 자석 거리나 개수를 조절하는 거는 내가 손으로 다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조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죠. 지금 또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아까에 비해 조금 더 촘촘한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원통형 철심을 넣어요. 이 그림 제가 굉장히 만족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되게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잘 그렸다 해가지고. 철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철심이 자화가 돼요. 뒤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얘도 자석이 또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솔레노이드만 있어도 걔만 해도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철심이 또 자석이 돼요.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 못 같은 거를 자석으로 막 비비면 그 못도 자석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이제 전류를 한번 흘려보내 볼게요. 전류 이쪽 방향으로 아까처럼 흘려보내 보면은 자기장은 당연히 이쪽인데 아까에 비해서 선의 그 밀도가 훨씬 더 증가했죠. 그리고 거의 그 밀도가 내부에서는 그대로죠. 근데 지금 얘기하던 게 뭐냐면 자기장을 이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엄청 큰 자기장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알겠죠? 이 전류의 세기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면 당연히 이 자기장도 커지고요.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자기장이 0이 돼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은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어요. 자석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거를 전자석이라 그래요. 전류를 이용한 자석인 거죠. 이 전자석이 어디에 쓰이느냐, 전자석을 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기장의 색이랑 방향을 아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쓰여요. 먼저 전자석 기중기. 그 내가 만약에 자석에 붙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들고 싶은데 자석을 이용해도 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석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닐 거예요. 자석을 꺼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자석은 그렇게 안 되죠. 필요할 때만 켜서, 그리고 그 붙인 거를 다시 놓을 때도 꺼놔야 되겠죠. 일반 자석이면 계속 붙어있기만 하고 그걸 떼어내는데도 또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자석으로 그걸 하면은 떼어낼 때 그냥 전류를 꺼버리면 되겠죠? 네,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스피커. 스피커 우리 1학년 때 아마 마이크 얘기하면서 잠깐 등장했을 텐데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마이크는 뒤에서 나올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예요. 네. 마이크의 원리는 소리를 받으면은 소리가 이제 진동이거든요. 공기의 진동이에요. 그것도 역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마이크 앞에 있는 진동판이 조금 떨리게 돼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떨림이. 근데 그 떨림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류가 생기는 건데, 스피커는 완전 반대예요. 전류를 먼저 흘려보내서, 그 전류가 일반적인 전류가 아니죠. 교류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교류가 또 아니에요. 그 색이랑 그 파형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네,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변할 거예요. 그 자기장이랑 진동판에 붙어있는 자석이랑 서로 힘을 작용해요. 그럼 계속 밀었다가 당겼다가 엄청 막 세기도 변하면서 방향도 바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동판이 떨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진동판이. 일반적으로는 스피커의 진동판이 마이크의 진동판보다 훨씬 크죠. 네, 진동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해주는 게 앰프의 역할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라고 알 텐데, 말 그대로 자석의 청력을 이용해서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열차 정도의 질량을 띄우려면은 굉장히 큰 자기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론 자석 엄청 센 거를 이용해도 되지만 전류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정확한 세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너무 띄우면은, 물론 너무 띄울 수 없겠지만 너무 띄우면 그 열차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딱 적당히 원하는 만큼만 띄우도록 조절을 정확히 하려면은 전류의 세기를 조절해서 네, 하는 게 좋겠죠. 네, 다음은 초인종인데요. 초인종 뭔지 알죠? 이 집 앞에 딱 벨을 눌렀을 때 띠 이런 건데, 이건 어떤 원리냐면 그 벨을 누른다는 게 일종의 그 회로의 스위치를 닫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벨을 누르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전자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피커 쪽에 있는 그 자석이랑 서로 힘을 작용해서 네, 종이 울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네,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 막 벨 누르고 막 도망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민속촌 같은 데서 막 하는 건데, 그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건가요, 그게? 약간 꼰대 마인드가 나왔는데요. 네, 진짜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도난 경보 장치인데, 사실 이거는 주된 원리는 전자기 유도인데, 그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려면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석을 이제 전자석으로 쓴다는 거예요. 네, 사실 도난 경보 장치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전자기 유도가 더 적합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석도 쓰이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 전동기 볼게요. 전동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모터죠. 이렇게 자석이 있고, 지금 N극과 S극만 돼 있는데, 이게 주의할 게 N극만 있고 S극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일부분만 그려 놓은 거예요. 도선도 있고, 여기 도선에 여기 앞에 정류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연결돼 있고요. 네, 당연히 전동기니까 그 돌아갈 수 있는 뭐 대상이 있겠죠. 바퀴라든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많겠죠. 돌리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또 도선이 연결돼 있고요. 전류를 만약에 이렇게 흘려본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 방향일 거예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요. 네,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쪽으로 얘가 힘을 받고 이쪽 도선은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은 그 도선이 힘을 받게 돼요. 이거는 물리학 2 내용이에요. 빨리 하고 싶죠 막. 네,
그래서 힘을 받게 되는데, 힘을 받게 되면,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네,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전류를 흘려보내서 뭔가가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전동기를 정리하면은,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 안에서 힘을 받아요. 힘을 어디로 받느냐는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물리학 2내용이고요. 이 앞에 정류자라는 게 있어요. 정류자를 통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해요. 사실 이게 180도 회전을 하고 나면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 전류 방향이랑 힘의 방향을 따져보면은 다시 반대로 회전하게 돼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돌 수가 없어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한번 뒤집히고 나면은 그게 다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이 정류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180도마다 이 방향이 바뀌게 돼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가 나왔죠. 뭐 믹서기, 오토바이, 휴대전화 진동모터, 헤어드라이어, 엘리베이터, 진공청소기, 선풍기, 세탁기, 에스컬레이터. 지금 전부 다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류를 흘려보내서 뭔가가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모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전부 다 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동기는 아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 몇 가지 예를 더 보면 대표적으로 MRI라고 아시죠?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는데 이게 저 MRI 기계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 있어요, 기계 안에. 근데 그 큰 자기장을 당연히 내려면 전자석을 이용해야 되겠죠. MRI의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MR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는 얘기 안 하고요. 여기에 전자석이 쓰인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하드디스크. 요새는 많이 쓰진 않아요. 이 대체제로 아주 훌륭한 게 나와서 SSD라고. 네, 근데 어쨌든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저기 그 플래터가 디스크 역할인데 아마 그 여러분들이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겠지만 LP판이라고 알 거예요.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그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장면에서 딱 그 디스크 위에다가 핀을 갖다 놓죠. 그럼 이제 디스크가 돌아가서 핀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그거랑 아주 똑같아요. 저 플래터가 돌아가고 헤드가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헤드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그 플래터에다가 자기장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자석이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토카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플라스마 뭔지 아세요? 플라즈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플라스마는 그 원자 핵이랑 전자가 이제 아예 분리가 돼버린 그런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의 상태인데 얘네를 잘 가둬두려면은 자기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플라즈마가 저기 토카막이라는 거 안에서 도는 건데 돈다는 거는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자기장 안에서 도선이 힘을 받는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종의 도선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원자 핵이랑 전자들이 움직이면은 전류잖아요, 그게. 그쵸? 근데 얘네들을 잘 가둬 놓으려면은 충분한 힘이 필요한데 그거를 또 네, 자기장을 이용해서 네,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하드디스크는 뒤에 그 자성체 할 때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다음 영상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거고요. 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